자, 단백질이 제공해주는 이 고유한 구조들 덕택에 수행될 수 있는 세포 내의 가장 중요한 어떤 생명활동 중에 하나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효소에 의한 대사, 촉진작용. 다시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효소는 화학반응의 어떤 방향성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은 절대 없고, 다만 이 화학반응의 속도를, 그래서 이제 촉매들이 화학반응에 있어서 촉매가 바로 그런 일을 하는 것인데, 화학반응의 속도를 빠르게 하면서 그 자신은 전혀 그 화학반응에 의해서 어떤 영향을 받지 않은, 그러니까 소진되지 않는, 화학반응을 아무리 많이 효소가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효소의 양이 줄어들거나 하지 않는 그런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그래서 이제 효소가 무엇이냐, 엔자임이 무엇이냐라고 정의를 깔끔하게 한다면 생물학적 촉매이다, biological catalyst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얘기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이죠. 효소는 특정 반응의 델타 G 값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얘기는 뭔 소리야 그게. 그러니까 델타 G 값이 예를 들어서 양수의 플러스 N 델타 G 값을 효소가 개입을 해서, 이거 그러면 비자발적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게 아니라 일어나기 힘든, 에너지를 갖다 주입을 해줘야 간신히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응인데, 이 반응 자체의 이 특성을, 그 자체를, 이 델타 G 값을 효소가 들어가 가지고서 이것을 마이너스로 변화시키는 이 매직을 발휘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자발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이제 반전이 있는 것이, 그래서 일단은 이것이 팩트이면서, 효소가 내가 무슨 신도 아니고 원래 이렇게 비자발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을 내가 어떤 식으로 고쳐가지고서 이것이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델타 G 값이, 자유에너지의 차이 값이 마이너스가 되는 화학 반응으로 완전히 변환시킬 수는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효소가 있으면 뭐해? 어차피 일어날 반응은 일어나는 것이고 못 일어날 반응은 못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급실망해버릴 수도 있으나, 그럴 것이 아니라 효소가 없이는, 언급을 이미 또 했듯이 효소가 없이는 어떤 화학 반응도, 심지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반응조차도 효소 없이는 거의 생명체에서 불가능하다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그랬죠. 가만히 내버려두면, 효소 개입시키지 않고 가만히 네 하게 내버려도 어차피 이거 자발적 반응이잖아.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그럼 이 생명체에서 일어나야 되는 모든 비자발적 반응인 동화 반응은 어쩌라고? 어쩔? 이거 어떡하라고? 효소가 아무것도 못한다며. 할 수 있습니다. 효소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일단 그래서 두 가지 측면에서, 효소는 일단은 비자발적, 생명체 내에서 수행이 돼야만 되는 비자발적 반응. 효소가 일단 에너지를 갖다 주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어떤 식으로 이것을 에너지를 주입을 시키느냐 하는 것이 드러는 반응 연계. 그래서 리액션 커플링이라고 하는 요 특수한 중매를 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매치메이킹을 해줘서, 네가 지금 혼자서 힘들지. 중개업자, 효소는 일종의 중개업자. 원래 효소는 중개업자죠. 이제 매개를 해주는 것일 뿐인데, 그 매개를 아주 기가 막히게 잘 해줘서, 이 반응 연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원래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반응, 혼자 가만히 내버려도 잘 일어날 수 있는 반응을 혼자서는 안 되는 비자발적 반응과 이렇게 매치를 시켜서 두 반응이 거의 동시에 내 안에서, 자 여기서 같이 한번 해봐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 되게끔 이렇게 해줘서 이거를 조화를 부려주는 거죠. 그래서
이 비자발적 그것을 이렇게 비자발적 반응, 이 동화 반응을 자발적 반응인 이화 반응과 같이 일어나게 연결을 시켜주는 건데 이때 그러니까 여기서 같이 연결시키는 이 자발적 반응의 델타 G 값이 이 음수 값이 델타 G 값이 요 동화 반응의 델타 G 값보다 네트니까 요거를 이렇게 붙여야 되겠죠? 커야 되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총합이 이게 음수 값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설명을 해주는 하나의 도표가 그래프가 이게 원래 반응 1이 첫 번째 반응 1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포도당에다가 인산기 인산기 하나를 붙여주어서 목적하는 산물은 포도당 6인산이라고 이것이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유기호흡을 해야 되는 반응에서 첫 번째 단계인 해당 과정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 해당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포도당이 들어오자마자 일단은 뭐 포도당을 막 분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야 얘네들 포도당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뽑아서 ATP 합성하는데 써야 되는데 지금 갈 길이 먼데 이 친구들이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여기다가 인산기를 붙이겠다고 지금 달라드는 거예요. 근데 인산기를 붙인다는 그 반응 자체가 마치 ADP에서 ADP가 ATP로 이렇게 합성을 하려고 하면 이거 인산기 여기다 붙여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 반응이 이거 동화 반응인 것처럼 그래서 여기다 에너지를 갖다 부어야 되는 것처럼 이거 지금 근데 마치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자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 안 되는 반응이잖아. 첫번부터 초장부터 얘가 지금 왜 이래? 이거 안 되잖아. 근데 그것을 효소가 그 해당 과정의 첫 번째 이 반응을 수행시키는 효소가 어떤 기가 막힌 일을 벌이느냐면은 여기서 이제 이것을 우리는 에너지를 주입을 시키는구나 효소가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왜냐하면 여기다가 끌어들이는 이 물질이 바로 ATP니까 두 번째 반응인 또 한 반응은 ATP가 ADP와 인산으로 이제 가수분해가 되는 반응이고 우리는 엄청나게 큰 지금 이 반응을 보세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는 화살표. 반응 전에 시작되는 리액턴트입니다. 반응 후에 산물 프로덕트입니다. 요 델타 자유 에너지의 값이 여기서 이것과 이것의 그 갭이 이만큼이 지금 양수의 델타지가 지금 양수값이잖아요. 이만큼의 양수값에 델타지 값이 계산이 되는 이거 안 되는 반응이에요. 근데 그것을 여기다 갖다 같이 붙여놓는 거지. ATP가 가수 분해되면은 처음에 ATP가 가지고 있는 자유에너지는 이 정도 수준인데 ATP의 자유에너지는 이만큼이니까 이만큼의 낭떠러지로 급전직하해서 이것과 이것을 둘을 동시에 반응을 시키면은 여기서 우리는 차이가 나타나는 거죠. 그것이 순이익. 그래서 이만큼의 이득이 이 정도의 양을 가지고 전체적인 합이 그러니까 요 델타 G3라고는 새로운 계산값은 이것과 첫 번째 반응의 델타 G와 두 번째 반응의 델타 G를 해보니까 이것은 당연히 음수값이 이만큼의 또 이만큼 차이가 나는 음수값의 델타 G가 이건 충분히 해볼 만한 반응이죠. 이것을 동시에 따로따로 하지 말고 같이 해 라고 이것을 하는 얘기입니다. 관념상의 얘기고 사실은 이것은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줄 수도 있어. 일반적인 카플드 리액션에서 보통 ATP가 그래서 흔히 ATP의 ADP로의 이 가수분해가 흔히 이 반응 연계라고 하는 이 기전을 메커니즘을 수행할 때 약방의 감초처럼 아주 흔하게 잘 쓰이는 그것을 우리는 웹에서 볼 때 ATP를 에너지원으로 써서 하는구나. 이것을 효소화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둘 다를 자기의 활성 부위라고 하는 그 반응이 수행되는 그 작은 그 동굴 같은 그 장소에다 둘 다 불러넣고서는 이것을 같이 하면서 하지만 그것은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에너지
첫 번째 이 동화 반응인 올라가야 되는 이 동화 반응, 아유 힘들어를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 반응인 이것과 해서 요 차액만, 니들은 요 차액만 걱정하면 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반응 연계의 그 이론인데, 다 좋은 얘기인데 그것은 관념적인 얘기죠. 이 또 다른 형식의 또 주로 이런 합성하려고 하는 반응, 아미노산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요 아미노산에다가 글루타믹 애시드, E라고 표시하는 암모니아를 붙이면은 여기에 글루타민이 됩니다. 오케이. 그런데 요거 암모니아를 갖다 붙이는 요거는 델타 G 값이 플러스 3.4 kcal/몰이 나오는 동화 반응이란 말입니다. 이거 안 되는 반응이죠. 그런데 여기다가 요것을 어떻게 이것을 수행을 시키냐 하면은 ATP 가수분해를 여기다 같이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금 이제 관념적인, 좀 전에 본 슬라이드에서 개념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뜬구름잡이, 아니 도대체 ATP 가수분해하고 에너지 나오는 거하고, 에너지를 우리가 주머니에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주머니에 담았다가 여기 있는 지금 글루코스 포도당에다가 인산기를 붙여야 되는 반응에다가 어떻게 호 불어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뭐야 도대체 이게. 그래서 그건 수치상 계산으로는 알겠는데 실제적으로 이게 어떻게 일어나느냐 말이냐라는 것을 조금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이거 역시 캠벨의 큰 원판 캠벨의 생명과학에서 항상 무슨 한 20년 전부터 나와 있는 요 효소의 작용, 반응 연계에 관한 설명 그림인데, 이것을 ATP 가수분해를 어떤 식으로 이거 사용을 하냐 하면은, 실제적으로 ATP 가수분해 시키는 거는 분명히 델타 G 값이 마이너스 값이잖아요. 요거 마이너스 값, 마이너스 7.3 kcal/몰이 나오는. 근데 이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은 어떻게 하냐면, 효소가 이 글루타믹 애시드를 처음에 암모니아를 그냥 직접적으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ATP 가수분해가 뿅 하고 일어나면서, 그러면 가수분해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요 인산기가 하나 떨어져 나올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떨어져 나온 인산기를 여기다 갖다 붙여버리는 거예요. 글루타믹 애시드에다가. 그 인산기, 아미노산으로 글루타믹 애시드라고 하는 요것이 있는데, 이거 이미 애시드니까 마이너스 음수치역 값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어떤 특정 부위에다가 인산기를 또 팍 붙여버리는 거야. 꽂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면은 마치 이 글루타믹 애시드는 등 뒤에 창이 꽂힌 것처럼 아파 하면서 이렇게 뒤틀게 되는 거지. 그러면 원래 이 친구가 암모니아를 갖다 붙일 수 없게 되는 구조적인 이것이 델타 G 값이 양수인 그 이유는, 구조적으로 내가 생겨먹은 게, 글루타믹 애시드 내가 생겨먹은 게 이 모양이야. 그래서 안 돼. 나 암모니아 제대로 못 받아들여. 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로 뒤틀어버리는 거지. 누군가가 팔을 뒤틀어버리면, 여기서 뒤에서 팔을 잡고 뒤틀어버리면, 하면서 확 몸을 그 팔이 뒤틀리지 않게 하는 구조로 확 자기가 돌아버리잖아요. 그 와중에. 그것이 이제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그럴 때 이렇게 돼 있으면 이 상태에서는 암모니아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그냥 쉽게 받아들이면서, 원래 아까 이제 꽂았던 창 역할을 했던 인산기는 다시 떨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원하던 이 결과물인 글루타민이라고 하는 것을 그러한 방식으로 두 단계에 걸쳐서 수행을 하는, 이라는 것을 우리는 그냥 수치상으로, 개념적으로, 산술적으로 ATP 가수분해의 마이너스 7.3과 이거 원래가 안 되는 요 글루타믹 애시드에다가 암모니아를 갖다 붙이는 요것을 플러스 3.4, 요거 두 개를 계산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순 델타 G 값은 마이너스 3.9 kcal/이고, 이제는 자발적인 반응임. 그래서 효소가 개입해서 이렇게 반응 자체를 이렇게 만들어준다는 것이 반응 연계, 리액션 카플링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거기다 흔히 약번의 감초처럼 쓰이는 것이 ATP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참 편리한 물질인 것이죠. 반응 연계를 하기 위해서 가장 사용하기 간편한 편리한 물질 중에 하나
이기 때문에 그래서 ATP가 세포에서 일종의 무슨 유니버설 에너지, 뭐 에너지 캐시, 에너지를 항상 어디서든지 현금화시킬 수 있는 어떤 물질이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것을 간주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대체 왜 ATP는 그렇게 여러 가지 많은 물질들 중에서 그런 식으로 반응 연계에도 그렇게 주로 쓰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일종의 세포의 가장 간편한 에너지원이 될 수 있느냐? ATP가 가장 많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느냐? 예를 들어서 ATP 가스 분해를 시켰을 때 나오는 이 열량이 다른 그 어떤 물질,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가져와도 발생하는 에너지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 일단은 ATP가 가수 분해됐을 경우에 비교적 많은 양의 양질의 에너지를 방출할 수 있는 것은 맞고요. 그래서 이제 ATP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같은 공유 결합을 가지고 있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라 하더라도 그 어떤 특정한 공유 결합이 파괴가 됐을 때 나오는 열량 자체는 물론 동일할 수 있으나 그것이 나오면서 얼마나 많은 양의 음수의 델타 G 값을 방출해낼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느냐라는 척도에 따라서 그것을 또 이제 순서 서열 매김을 해서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물질로 이렇게 줄 세우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ATP는 비교적 준수한 양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TP에 있어서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는 것은 어디에 도대체 있는 것이냐? 일단 두 군데, 여기에 ATP 3개 인산기가 있을 때 여기에 요거 자르면 꽤 많은 양의 고에너지, 그래서 이것을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라고 하고,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요것을 첫 번째, 또 한 가지는 여기를 잘라도 꽤 비교적 많은 양의 그래서 ATP라고 하는 것은 뭐 이것 두 개를 한꺼번에 떼어내서 어떤 경우에는 ATP를 직접 가수 분해해 가지고서 AMP 모노파스페이트로 만들어 버리고서 두 개의 인산기를 한꺼번에 떼어내는 이 두 개의 인산기를 파이로파스페이트라고 하는데, 이러한 반응이 역시 또 세포에서 꽤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금 ATP가 ADP로, 그러니까 두 개는 간직을 한 채 요거 하나만 떨쳐내버리는, 이거 역시 괜찮은 반응이고, 어쨌든 그런데 다시 한번 정석을 하고 물어보면은, 그것 때문에 그러면은 그게 유일한 이유야?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얘가 지금 모든 이 금융의 에너지 금융의 세포 안에 생명체 안에 에너지 금융을 전부 얘한테 일임하는 거임? 하고 묻는다면은 답변하기가 조금 곤란한 게 에너지의 양 때문이라면, 왜냐면 이 그림이 적나라하게 딱 그것을 보여주거든요. 또 이거 한번 볼래? ATP가 지금 이것이 바로 지금 델타 G, 그러니까 얼마나 음수값에 델타 G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요 지금 0에서 이게 0이고 마이너스고 이제 위로 올라갈수록 음수값이 지금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높은 데에 위치할수록, 이 지금 그래프에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을수록 전망이 좋기 때문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ATP는 여기서 가장 정상에 있겠구나라고 얼핏, 왜냐면 이 ATP가 에너지의 화폐니까 하고 봤더니 ATP가 아닌 너 뭐야?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뭐 이상한 물질, 이 PEP가 사실은 PEP로 줄여서 얘기하는, PEB가 아니라 PEP로 줄여서 얘기하는 이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가 해당 과정, 아까 언급한 그 해당 과정에서 포도당이 해당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요 피루부산이라고 하는 파이루빅 애시드, 파이루베이트로 만들어지는 게 허탈한 해당 과정의 전체 결말이거든요. 그러니까 6탄당짜리 포도당이 3탄당까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긴 바게트가 반으로 뚝 잘라지는 그 반응 허탈한 거죠. 그 이름이 그래서 그 산물이 파이루베이트 애시드, 파이루베이트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다가 그러니까 파스페이트 그룹이 들어가 있게 되는 그 전 단계 PEP에서 파이루베이트가 만들어지는 그러니까 바로 전 단계 물질입니다. 그래서 해당 과정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중간 산물이라고 거의 끝물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가 가장 높네. 그 다음에 요 크레아틴 인산이라고 하는 파스포크레아틴 이것도 보세요. 크레아틴 우리가 여러분들이 혹시 헬린이들이라면은 헬스 가서 근육을 근육을 보충하는데 이제 가장 적합한 훨씬 효과적인 에너지원으로서 크레아틴 음료를 막 마시고 에너지를 팍팍 조달을 할 그 이유가 이것이 사실은 포도당 같은 것들보다 크레아틴이 훨씬 더 이 에너지를 순식간에 조달해주기에 적합한 물질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1,3 비스파스포글라이서레이트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어디서 볼 수 있는 물질이냐면은 우리가 물론 해당 과정에서도 볼 수 있으나 중간에 훨씬 더 두드러지게 우리에게 각인이 되는 요 물질이 보이게 되는 포스포글라이서레이트는 저쪽에서 광합성의 암 반응 과정에서 돌아가는 하나의 이 회로 서클 회로에서 나타나는 산물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 있는 ATP는 명암도 못 내미는 이 친구들에 비하면은 애갱해라고 하는 물론 이 글리세롤이라든가 글루코스 6인산 좀 전에 봤던 이런 것들보다는 훨씬 더 여기서의 공통점들은 전부 인산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에 고에너지 인산 결합에 대한 언급을 했잖아요. 고에너지 인산 결합. 좀 가만히 있어. 그러니까 일종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는 물질들이 그런 식으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그것들을 이제 반응 연계에도 쓰고 그런다. 그러한 맥락에서 우리가 이제 ATP를 소개를 했던 것인데 그 고에너지 인산 결합을 가지고 있는 것들의 물질을 보니까 ATP 자체는 뭐 그다지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아니네. 중에너지 인산 결합이네. 이거 어쩌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ATP를 우리는 세포에서 에너지 화폐로서 쓰일까요? 크레아틴이나 하다못해 크레아틴 인산이라든가 파스포크레아틴이라든가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 같은 PEP 사용하면 훨씬 더 많은 양의 고에너지 인산 결합이 있어서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한 번에 방출할 수가 있을 텐데 가성비가 이거 뭐 장난이 아닐 거 아니에요.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ATP보다. 그럼에도 왜 우리는 이렇게 진화가 되었을까? 멍청해서 자 지금이라도 이거를 다시 우리가 유전자 조작으로 우리의 스스로를 이렇게 바꿔볼까요?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그런 식으로 훨씬 더 ATP보다 에너지 준위가 높은 물질을 썼을 경우에 ATP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는 각인시켜야 됩니다. ATP는 그런 식으로 우리가 에너지를 방출시키고 ADP로 산화합니다. 장렬하게. 그래서 인산기를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우리가 필요한 에너지를 여기서 우리가 가졌어요.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엔 어떻게 합니까? ATP를 다 소진해 버리고 나면 다시 재충전시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그동안에 갔던 에너지를 여기서 그 과정에서 에너지를 주입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불쌍한 포도당을 분해를 해가지고서 그것을 에너지 여기다 갖다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만약에 포스포크레아틴이라든가 또는 PEP 같은 것들을 이런 식으로 얘기를 사용을 하기로 했었다면은 이 산화된 산물을 다시 환원시키는 재충전하는 과정에서 쏟아 부어야 되는 에너지를 쓸 땐 좋았지. 여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쓸 땐 좋았는데 그 썼던 만큼의 양을 최소한 같은 양의 에너지를 부어야 다시 되돌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든 이 화학 반응에서 연력학 제1법칙 뭐 에너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떤 치팅이 안 되는 치트키 게임에서 치트키 같은 것을 쓰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거 네가 쓴 만큼 가져와야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하려고 하면은 네가 어디서 딴 데서 할 수 있는 것이나 누구에게서 끌어와야 되는 거지. 또 다른 네가 만들어낼 수가 없잖아. 그 끌어오는 과정에서 그러면 이화 반응을 또 일으켜서 이걸 갖다 조달해야 되는데 언제나 이화 반응을 할 때는 그 에너지 중에서 그 에너지가 방출이 100이 됐다면 그 100이 전부 그것을 전용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쓸모없는 에너지 형태로 웨이스트가 발생하잖아요. 떡고물이라고 얘기를 표현합니다. 떡을 마시다 보면 묻는 그 떡고물 때문에 언제나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런 식으로 고에너지 엄청나게 많은 양의 최대 값의 에너지를 방출해내는 그러한 것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했다가는 그것을 다시 되돌려서 리차지 시키려고 할 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내는 어떤 물질을 이화 반응을 시켜야 그것을 감당을 하는데 세포 안에서 그것이 감당이 잘 안 되는 거지. 처음부터 높게 이만한 이 친구를 가져와서 그거보다 훨씬 더 높은 에너지를 써야만 되는 거니까 ATP 중간 정도의 그 에너지 준위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ATP를 만들고 싶어 ATP보다 훨씬 더 높은 양의 에너지를 가스물가돼서 내는 물질들은 차고 넘쳐. 너 아니면 뭐 안 돼? 그렇기 때문에 ATP를 에너지 화폐로 쓰게 되는 것이 참 현명한 적절한 선택이었다라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까지 모든 생명체들이 그것을 그러지 않고 포스포크레아틴이나 파스피놀 파이루베이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기로 처음에 멋모르고 이거 좋잖아 하면서 쓰기로 했던 친구들은 불행히도 자연선택 과정에서 아마 생존하지 못했을 수도 있겠죠. 자, 거기까지가 이제 반응 연계에 의한 효소의 역할을 설명할 것이고 너무 사설이 길었나? 두 번째 효소의 또 중요한 역할은 이것과는 별개로 이제는 이화 반응에 개입을 하는 이화 반응에 의해서도 효소가 필요한 이유는 이화 반응이라 하더라도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될 첫 번째 단계에 산이 있다는 얘기죠. 그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에너지 오브 액티베이션 또는 그냥 줄여서 액티베이션 에너지라고 하는데 이것을 마치 과속방지턱 같은 것이어서 도로를 지나갈 때 과속방지턱을 엄청나게 높게 만들어 놓은 과속방지턱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서 적당하게 그냥 웬만한 경우에 그걸 넘기가 힘들어서 좀 더 정확하게 그런 뜬구름 잡는 소리 하지 말고 무슨 소리야 이게 하면 활성화 에너지라는 것은 무엇에 필요한 에너지냐 하면은 반응 물질들이 있어요. 이제 반응 물질이 있어서 반응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들이 시작할 수 있는 어떤 분위기 조성이 완전히 물이 오른 그런 상태를 우리는 transition state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이 상태. 화학결합이 반응물들이 있어요. 이미 자기의 기존의 화학결합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화학 반응을 통해 갖고서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 화학결합을 띄어내고 그것을 다른 쪽에다 갖다 붙이고 하는 식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일단 이것 자체를 처음에 떼어내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공유결합을 주로 가지고 있는 지금 반응 물질들이 처음에 그것을 쉽게 떼어내려고 하지 않는 거죠. 관성의 법칙이 있지. 내가 하던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은 처음에 이것을 제대로
이들이 지금 하고자 하는 화학 반응에 좀 관심을 기울이고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있게 해주는, 그러면 이제 자세가 되면, 이 화학 반응을 일으킬 자세가 됐어 할 때, 이제 거기다가 에너지를 에너지를 줄 필요 없지. 그렇게 되면 이제 얘네들이 쉽게 술 풀려가지고서 마음이, 고정관념을 딱 풀고 눈 녹듯이 마음이 스르르 풀려서 적극적으로 이화 반응을 일으켜서 이 반응이 수행이 되는 것인데, 거기까지 올라가는 데 동안에 이제 돈을 좀 써야 된다는 얘기죠. 투자를 처음에 좀 해야 되는, 그것을 이제 전이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둥그런 잡는 얘기잖아요. 좀 더 정확하게 이것을 얘기를 하면은, 물론 이 델타 G 값이 마이너스인 자발적 반응들이라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반응물 상태로 이것을 전이 상태로 왜 변환을 시켜주는데 에너지가 필요하냐면, 이런 방식에 의해서 전이 상태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간 자체가 오래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전에 언급했던 포도당이 그 피루부산 파이루빅 애시드로 변하는 데까지 그거 딱 하나 잘라내는 건데, 6탄당을 3탄당으로 잘라내는 이 전체적인 반응 자체를 꼭 전체 맥락에서 이화 반응이고 충분히 자발적인 반응인데도 불구하고 효소의 개입 없이 내버려 두면 약 5,000년 계산상으로 5,000년을 기다려야 이것이 제대로 수행이 된다고 하는 얘기가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효소가 개입을 하면은 그 5,000년이라는 세월은 그동안에 무작위적인 분자 충돌에 의해서 이것이 이 물질들이 전이 상태로 일단 전이 상태로 이것들이 변환이 되면 그들은 그냥 내리막길로 그냥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변화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이 상태로 올리는 기간이 그만큼 오래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효소가 바로 그것을 훨씬 쉽게 팔을 비트는 거예요. 이거 없이. 효소는 그러니까 이 반응 자체를 가만히 시험관에서 이렇게 방관하는 상태에서 텔레파시를 통해 가지고 반응을 해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이리 들어와 좀. 너 잠깐 좀 들어와봐. 하고 자기의 구역인 액티브 사이트라고 하는 활성 부위의 안으로 집어넣잖아요. 그 활성 부위 안으로 집어넣는 동안에 끼워 넣는 거예요. 구조적으로. 아파, 왜 이렇게 비틀지 마. 이게 바로 전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전이 상태, 이거 불편해. 빨리 벗어나기 위해서 지가 스스로 변화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개념 효소와 기질의 어떤 특이적인 구조적인 요 결합. 효소는 어째서 어떤 특수한 기질만을, 특별한 모양을 가진 기질만을 딱 집어가지고서 이제 이들을 화학 반응을 진행시켜 주느냐 할 때,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조금 낮은 수준의 레벨에서는 일반 생물학 수준에서는 이것을 열쇠와 열쇠 고리, 자물쇠, 열쇠와 열쇠 구멍의 원리로 설명을 주로 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쇠 구멍 안에 특별한 모양을 가진 열쇠만이 딱 들어가서 이것을 서로 이렇게 딱 문을 열 수가 있듯이, 효소와 효소 기질, 특히 효소의 이 활성 부위와 기질의 모양은 그런 식으로 딱 들어맞게끔 되어 있다라고, 그럴듯한 끄떡끄떡거릴 수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엄밀한 좀 더 정확한 사실은 이 기질 자체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물론 잘 맞죠. 근데 이 효소의 활성 부위는 누구와 훨씬 더 맞게 되는, 이것을 전이 상태로 바뀌어시켜주는 이 압력을 가해주는 그런 모양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전이 상태로 변화를 하지 않으면은 막 불편한 그런 관계. 그리고 나서 전이 상태로 변화하다면 이제 금방 이 산물이 되니까 또 모양이 바뀌어 버리겠죠. 그럼 일단 산물로 변환된 기질은 모양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제 더 이상 효소의 활성 부위와는 전혀 구조적으로 서로 안 맞는 거지. 그래서 그동안 즐거웠어 하고 떠나야만 되는 그런 이 순환을 빨리빨리 돌려주는 것이 이제 이 효소와 기질 간의 구조적인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표화한 것이, 일단 이 반응물이 여기 이렇게 있을 때, 리액턴트가 있을 때는 이러한 화학 반응들이 이미 기존에 A와 B와 C와 D가 형성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적은, 산물의 목적은 이제 그들 간이 아니라 AC와 BD 간의 어떤 화학 결합을 이루어야 된다. 계산상으로 보면 이것은 음수값의 델타 G를 가지고 있는 충분히 일어날 만한 반응이나 이것이 안 되는 이유는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이들이 여기에 있는 반응 자체가 흐물흐물 돼야 되는 거죠. 그 흐물흐물 자체가 전이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그 양이, 요 양 자체가 양수값의 델타 G잖아요. 무엇인데 이것을 효소는 현저하게 완전히 없애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훨씬 현저하게 쉽게 낮춰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효소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효소가 없었을 때 EA가 Energy of Activation이라고 해서 활성 에너지를 표시하는 겁니다. 이만큼이 효소가 있었을 때 이 정도는 충분히 내가 감당할 수 있어. 그래서 효소가 매우 두 가지, 다시 정리하면 효소는 생명체 안에서 화학 반응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다른 이유로 필수적인 것이다. 첫 번째는 비자발적인 동화 반응을 훨씬 그보다 에너지, 음수값의 델타 G 값이 높은, 양이 높은 어떤 반응과 자발적인 반응과 같이 이것을 반응 연계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자발적인 이화 반응이다라고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 활성화 에너지를 현저하게 이렇게 낮춰줘서 그 반응이 훨씬 빠른 속도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두 가지. 자, 효소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그래서 이 효소 반응의 항상 대표적인 특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질특이성. 그 기질특이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수크랄로스라든가 본 적이 없어. 수크로스하고 매우 비슷한 물질이나 수크로스와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정확한 이 센시티비티가 효소는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와 같은 맥락에서 이제 트랜스 지방 같은 것들도 본 적이 없어. 나 이거 어떻게 분해하는지 몰라. 그래서 분해가 잘 안 되니까 트랜스 지방은 몸에서 대사가 안 되는 이상한 적폐 물질로 몸 안에서 계속 남아있는 것일 것이고, 뿐만 아니라 같은 포도당으로 이루어진 녹말, 그러나 그것은 알파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포도당. 그건 내가 얼마든지 따닥따닥 자를 수 있어. 그런데 그것이 같은 포도당이지만 베타 결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은 내가 본 적이 없어. 나는 안 돼. 딴 효소가 있어야 되는데 그 효소는 불행히도 동물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런 효소인 것이고, 그래서 셀룰로즈가 그렇게 견고한 보호막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심지어 스테레오 아이소머라는 이난시오머 같은 것들도 많은 거. 그거는 정말 거울상 이성질체라는 것은 거의 둘 다 동일한 물질인데, 그런 서로 간의 배열이 살짝 다른 그러한 이성질체 때문에 그것조차도 까칠하게 구분을 해서 둘 중에 하나만을 대사작용에 수행을 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포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생명체 안에서 사용이 되는 포도당은 언제나 D형, 오른손잡이 형태의 그 에난시오머거든요. 거울상 이성질체. 그러니까 D 글루코스 형태만이 우리 몸 안에서 대사가 되고, L 글루코스를 집어넣으면 그거 대사에 활용이 제대로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이 전부 이 효소와 기질 간의 구조적인 특이성, 그것을 이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라고 그냥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활성 부위 안에 얼마나 딱 잘 들어맞느냐. 전체적인 맥락에서 그것이 왜 이렇게 존재하게 되느냐라고 이유를 설명하려고 하면 이것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이 가장 적당하겠죠. 이 단백질 자체의 이 구조, 특히 활성 부위 자체, 액티브 사이트라고 나와 있는 활성 부위 자체의
구조적인 다양성, 복잡 다양성이 바로 이 중심, 키 포인트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쉽게 포도당과 과당이 결합된 설탕 기질이 여기에 활성 부위에 아주 잘 들어맞는다고 하는 심플한, 그러나 엄밀한 얘기는 이것이 딱 들어가면은 전이 상태로 변하기 전까지는 이들이 잘 안 맞는 거야. 그래서 불편해 전이 상태로 만들어줄게 빨리 해서 이렇게 이들이 쉽게 이 안에서 이 물질 자체가 전이 상태로 변화되는 것이긴 하나 그렇다 쳐. 그러면 이제 산물로 이것이 끊어진 각각의 개별적인 포도당과 과당으로 변하는 순간 이들은 여기에 더 이상 컴패터블 하지 못해갖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전담 특이적인 그런 효소 이름이 수크레이즈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 효소 활성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누가 어떤 파라미터들이 그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칠까? 일단 온도, 이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들을 나열한다면 온도, 그 다음에 산도를 나타내는 pH, 그 다음에 기질의 농도 역시 또 중요하고, 많으면 많을수록 기질이 깔리면 깔릴수록 효소의 활성이라는 것은 결국 속도의 얘기거든요. 효소의 활성이란 speed.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는 빨리빨리 주워서도 빨리빨리 없애니까 기질 찾으려고, 이것은 언제나 확률에 의해서 기질과 효소가 어떤 서로 간에 어떤 셀폰으로 통화해갖고 만나기로 접선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떤 주어진 공간에서 기질이 많을수록 충돌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질 농도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런 물리적인 조건들, 이것들은 전부 이제 물리적인 조건들이잖아요. 온도, pH, 기질의 농도 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효소의 활성에 또 제3자가 개입을 해서 어떤 코팩터라고 하는 이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또는 그것을 회방을 넣는,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은 언제나 한쪽 방향으로 한쪽 면만 가지고 있지 않고 천사가 있으면 악마가 있듯이 그런 식으로 언제나 조직이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온도는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높은 온도에는 분자의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가 높아서 분자 간의 충돌이 훨씬 더 빨리 스피디하게 일어나니까 쉽게 빨리빨리 되겠죠. 그러나 너무 온도가 높으면 이제 화학 결합 자체가 가지고 있던 화학 결합 자체가 전부 다 흐물흐물 전부 다 파괴가 돼버리니까 그 화학 결합도 결국은 분자들끼리 이루어지는 것인데, 화학 결합을 이루면서 고정을 하고 있던 가만히 있었던 이 분자들이 높은 온도가 되면 들썩 엉덩이가 들썩거려서 더 이상 가만히 못 있는 거죠. 내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잖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온도라는 것이 좀 어느 정도의 일정 리미트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효소마다 이제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요 온도가 다른 것이죠. 언제나 높은 온도일수록 좋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효소들은 이 정도 수준의 가장 정점을 이루고 있는 요 온도가 보통 한 40도가 안 되는 한 37도 정도 되는 것이죠. 섭씨. 그래서 대부분의 이 사람의 모든 효소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또한 사람과 비슷한 그런 동물들, 또 식물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접할 수 있는 일반적인 효소들은 보통 이 온도가 한 37도 정도. 그 이유가 거기서 이제 가장 이제 중간 지점, 양쪽의 이 모든 점을 가장 서로 이것을 한국말이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 거야? 가장 이상적인 절충을 할 수 있는 온도가 바로 한 37도 정도 되는 것이. 온도가 높을수록 25도에서 하는 것보다는 37도에서 하는 것이 그 높은 온도에서 분자의 이동이, 충돌이 훨씬 더 빨리빨리 되니까 활성이 높아지는 것인데, 조금 더 올라가면 이게 왜 안 되냐 하면은 높은 온도에서 효소가 구조가 변성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단백질이잖아요. 그러한 이유로 높은 온도에서의 그 폐해적인 그 분자들의 파괴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특히서 예를 들어서 내가 견딜 수 있는 보통 일반적인 효소들의 내가 견딜 수 있는 리미트 정도는 한 50도 가까이 되면 나 이제 그만 더 이상 감내가 안 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인데 어떤 세균들이 있는데 고온에 견딜 수 있는 세균들이 있습니다. 고세균들이죠. 고세균이 고온에 견딜 수 있어 고세균이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지만 특정 고세균들은 온천이나 용암, 부글부글 화살, 용암 근처에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고세균들이 있거든요. 그들이 거기가 바로 그들의 홈그라운드요. 그 얘기는 엄청나게 높은 온도에서도 이들의 효소는 변성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효소뿐만이 아니라 세포 막도 그들은 그걸 잘 견뎌낼 수 있어야 생명체로서 유지가 되는 것인데, 그래서 이들은 가장 최적으로 이들이 이 반응을 촉매할 수 있는 온도가 거의 80도, 심지어 이들은 거의 100도, 끓는 100도 같은 데서도 이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서 아니 세상에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 라는 것을 처음에 주목을 한 과학자가 얼마 전에 한 1980년도쯤에 80년대에 이것을 주목을 해서 개발을 한 그 특수한 기법이 바로 그 유명한 PCR.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하는 데도 바로 이 PCR이라고 하는 요 기법이 사용이 널리 되고 있잖아요. PCR 기법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 95도, 섭씨 95도쯤 되는 이 고온에다가 효소를 DNA를 복제를 할 수 있는 DNA 중합 효소 있잖아요. 이 중합 효소를 일시적이나마 섭씨 95도에다가 이걸 처리를 해야, 이것을 반복적으로 해야 돼요. 95도로 했다가 또 식혔다가 상온 상태로 또 이것을 95도로 했다가 식혔다가 이걸 반복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견뎌낼 DNA 중합 효소가 어디 있어? 한 번만 이거 처리해보면 다 죽어버리지. 다. 그러면 새로 중합 효소를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거 될 일이 아닌데 여기서 바로 이 고세균에서 이 섭씨 100도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고세균에서 DNA 중합 효소를 훔쳐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다 지금 PCR에다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온도를 끓였다가 식혔다, 끓였다 식혔다를 반복을 하면서 순식간에 이 PCR 반응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는 키 때문에 물론 실제적인 전체적인 PCR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은 물론 나중에 할 수 있는 기회가 오겠지만 후에 가서 물론 그 다음에 많은 여러분이 좀 수업을 듣고 있는 많은 여러분들이 이미 워낙 유명한 기법이기 때문에 이제는 PCR이 뭔지 대충 다 알고는 있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렇다고 그냥 여러분들 다 이거 알죠? 하고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이유입니다. 자, 그것이 온도에 관한 것이고 pH 역시 왜 특정 효소가 pH 범위에서만 최적 활성을 나타내는지 역시 우리는 이미 단백질의 3차 구조의 변성, 다음 3차 구조를 변성을 이용하는 조건 중에 하나가 변성을 일으키는 조건 중에 하나가 extreme pH였잖아요. 높은 산, 높은 또는 높은 알칼리. 왜? 수소 결합들을 전부 파괴시켜 버리니까 그것에 의해 유지되고 있었던 그 효소, 단백질의 그 미세한 델리키트한 3차 구조가 망가져 버리면 구조는 기능이다라는 그 화두가 이제 더 이상 성립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백질 구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인데,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이거 역시 온도처럼 각 효소마다 자기가 가장 베스트 컨디션으로 활동할 수 있는 pH 영역이 따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이거 역시 온도처럼 대부분의 효소들은 단백질로서 대부분의 효소들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중성 pH 7.7에서 한 8 사이 정도의 중성 pH에서 최적의, 특히 일반적인 효소들은 거의 가장 중성인 pH 7에서 일을 가장 잘 하는데, 근데 지금 여기에 든 얘는 특별한 단백질을 이제 분해시키는 효소인 트립신이라고 하는 효소입니다. 우리의 창자에서 잘 존재하는 효소로서 창자로 넘어온 음식물들을, 단백질들을, 아직까지 분해가 되지 않은 단백질들을 전부 분해를 시켜버립니다. 이 트립신. 그 효소는 그 최적 pH가 8, 약간의 알칼리에서 최적의 활성을 보이는데, 위에 있는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인 펩신이라고 하는 요 단백질 분해 효소는 이거 보세요. 위에는 위산이 즐비하잖아요. 그러한 엄청난 산성 조건에다가 이 트립신 같은 효소를 거기다가 만들어 놨다가는 이 트립신은 맥을 못 추겠죠. 그러면 위에서는 절대로 단백질이 소화가 되지 못하고 그대로 다 흘려보내게 되겠죠. 그것에 맞춰서 위 조건에서 최적화된 단백질 분해 효소를 우리는 또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 친구가 펩신이면서 이 친구는 pH 2 정도의 거의 극산성 조건에서 가장 최적의 활성을 보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단백질의 구조가, 효소로서 단백질의 구조가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최적 pH가 또 따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실입니다. 기질농도님이 얘기했고, 농도가 높을수록 효소의 활성이 높아지게 되는 이유는 그들의 충돌이 훨씬 더 빈번하게 일어날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자, 그랬을 때 꼭 그렇다면은 기질 농도에 따라서 이 효소라는 것은 얼마나 빨리 일을 하느냐인데, 그 효소가 얼마나 지금 일을 빨리 할 수 있느냐를 그럼 기질 농도의 측면에서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안을 해서 이 생화학적 업계에서 요 KM이라고 하는 이 파라미터를 끌어들여 가지고서 효소가 얼마나 일을 잘하는 친구인지를 이제 자리매김하는 지표로서 사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요 KM. 일단 KM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효소들은 그러니까 자기 고유의 무슨 ID 넘버를 가지고 있듯이 각 효소마다 같은 화학 반응을 수행하는 효소라 하더라도 서로 약간 다른 종류의 효소에 따라서 자기 고유의 특유의 KM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KM은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면, 어떤 효소가 자기의 반의 능력을, 내가 100% 일을 할 수 있어, 내가 이게 나의 최대 커패시티야, 100% 내가 일을 완전히 집중해서 일을 할 때 내가 이 정도의 일을 할 수 있어. 요새 활성은 뭘로 표현합니까? 기질이 산물로 변하는 그것을 얼마나 짧은 시간 내에, 스피드잖아요. 단위 시간 내에 산물이 기질로 변하는 그 양 자체가 효소의 활성으로 표시가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러니까 기질 농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효소는 일을 훨씬 더 빨리 하겠죠, 활성이. 그러면 똑같은 기질 농도를 가지고 주어졌을 때, 효소 A와 B가 있다고 할 때, 효소 A와 B가 이렇게 B가 있을 때, 같은 양의 자기의 요 KM 값으로 표현을 하면은 자기의 활성을 반만 발휘할 수 있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지만 내가 오늘은 요것만큼만 보여준다라고 하는 중간 정도의 값을 할 수 있는 기질의 농도, 이 기질의 농도가 예를 들어서 약 100일 때 효소가 와 50일 때 효소 B가 이렇게 딱 있을 때, 이 둘 중에 일을 더 잘하는 효소는 누구일까요? 누가 더 일을 잘하는? 기질의 농도가 적은데도 불구하고, 기질의 농도가 높으면 훨씬 더 일을 잘하는 건 자명한 사실인데, 기질의 농도가 적을 때도 이 효소가
자기의 50%의 능력을 이미 벌써 발휘한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손을 들어줘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어떤 효소에 있어서 그 KM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 효소는 일을 잘하는 친구다라는 것을 나타내주는 하나의 척도가 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활성이 50%라는 밸류를 주로 잘 사용하는데 비슷한 얘기가 저 LD50라고 흔히 많이 사용합니다. LD50에서 동물 실험하는 실험실에서 이거를 연구실에서 많이 LD는 Lethal Dose 50라고 해서 뭐 어떤 약물을 처리했을 때 독이 되었던 어떤 약물을 처리했을 때 그 실험 객체가 이것을 먹고 죽어버리는 치사량의 반의 양이 LD50인 것이죠. 치사량을 그대로 결정하면 그 위에 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높은 양의 용도에 대한 그 임팩트를 잘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중간 정도 값을 이렇게 딱 정해놓고 이 중에 반이 100마리의 쥐 중에서 50마리의 쥐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 양이 LD50인 것처럼 KM 값도 특정 효소의 활성이 50% 정도만 발휘됐을 때 그 기질 농도가 KM 값으로 규정이 되면서 다시 말해서 KM 값이 낮으면 낮을수록 효소는 이것을 일을 잘하는 훨씬 더 스피디하게 일을 하는 효소가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기질 농도가 우리가 이 그래프를 효소의 활성 그래프를 이렇게 이쪽에다가 활성을 표시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높을수록 효소가 활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이 V가 효소의 활성을 velocity라고 하는 그것을 따와가지고서 효소의 활성을 V 했을 때 Vmax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나의 최대 능력이 되는 것이죠. 나의 최대 능력은 이것인데 그것의 반인 Vmax의 50 Vmax가 되는 거죠. 50%. 그것을 딱 맞닥뜨리는 요것을 성취시켜 줄 수 있는 요 기질 이쪽이 바로 이쪽 X축이 기질 농도 그러니까 이쪽이 높이면 높을수록 기질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요것이 바로 KM 값이 되는 것으로서 두 효소가 있을 때 이거보다 활성이 더 낮은 효소라면은 보통 이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표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효소도 기질의 농도가 높아가면 높아갈수록 어느 순간에 가서는 이 최대값에 도달은 하기는 하나 이렇게 그러나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효소의 KM 값을 우리가 찾아보면 이렇게 지금 KM 값의 농도가 KM 값을 이루는 그 기질의 농도가 훨씬 더 많아지는 그래서 이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는 기질과 효소와의 이 효소의 활성과는 관련성을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오케이 여기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죠. 자, 그거 말고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효소의 또 활성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여기 다른 물질들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리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보조인자라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구분을 하는 영어로 코팩터라고 하는데 사실 이 코팩터라고 하는 보조인자 중에서도 두 가지 종류의 보조인자가 있는데 이제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것과 그러니까 코팩터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종류가 한 가지 종류는 코엔자임이라고 하는 조효소라고 한국말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프로페틱 그룹이라고 해서 보결 분자족 이라고 얘기하는 두 가지의 다른 클래스가 있는데 둘 다 무슨 효소의 활성을 높여주게 되는 일을 하는 것은 맞으나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 따로 독립적으로 하면서 활성만 높여주고 도망가는 그런 경우에 일을 하느냐 하면 이것은 조효소라고 하고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서 효소의 그 단백질 어느 일부분에 찰싹 붙여서 더 이상 누가 누군지
경제 공동체인 마냥 일심동체로서 같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특성의 물질은 보결분자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가면 우리가 유기호흡을 할 때 조효소의 예와 보결분자족의 예를 다 같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긴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겠는데, 보결분자족이 사실은 가장 얘가 헤모글로빈 단백질에서 산소를 직접적으로 사실 운반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그 화학 그룹의 이름이 힘이라고 해서 한국말로 햄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화학 그룹이 단백질이 합성이 끝난 다음에 여기 가서 차싹 딱 붙어줘야 됩니다. 그것이 이제 대표적으로 효소의 활성을 이렇게 조정을 해주는 코팩터 중에 하나인 보결분자족이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이 보조인자들은 코팩터들 중에서 대표적으로 많은 효소들이 그런 코팩터로서 필요해야 있어야만 되는 그런 물질들 중에 대부분이 전부 이제 이런 이온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 중에서 마그네슘이라든가 특히 이제 매그니슘, 칼슘이라든가 또는 철분이라든가 뭐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이온들은 많은 효소들이 어떤 경우는 또 코발트도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필요로 하는 효소 활성에, 그렇기 때문에 생명체에서 여러 가지 화학 대사 작용 중에서 이런 이온들이 존재가 매우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활성을 도와주는 것뿐만 아니라 억제자들도, 어떤 물질들은 효소의 활성을 완전히 저해시키는 저해제 또는 억제제 구실을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또 두 클래스가 있습니다. 억제자 중에서는 인히비터, 하나는 경쟁적 억제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는 비경쟁적 억제자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것인데, 경쟁적 억제자는 경쟁을 누구하고 하느냐 하면 기질과 동시에 타겟을, 활성 부위를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서로 닮은 꼴이라는 얘기죠. 이 억제자들이 기질과 경쟁을 하는 이유는 효소의 활성 부위에 결합하기 위해서 기질하고 비슷하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소가 너무 헷갈려서 기질인가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흡사하게 생긴 그런 물질들. 그러니까 참 어떤 측면으로는 효소는 아주 까칠하게 어떤 물질을 무슨 뭐 스테레오 아이소모까지도 구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가 하면은 이런 식으로 기질하고 대충 비슷하게 닮은 물질들조차도 잘 제대로 확인 못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또 멍청한 짓을 저지르기도 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 경쟁적 억제자는 기질의 농도를 높이면 경쟁적 억제자의 이 효과를 감소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어차피 확률 게임이니까 어떤 화학 반응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다 억제제가 오염이 됐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이거 어쩌지? 여기서 억제자만 뭐 무슨 체 같은 걸로 필터로 걸러낼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했을 때 쉽게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이 화학 반응을 수행시킬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여기다 쏟아 부으면 되지. 기질을 열만 되면 기질을 훨씬 더 많은 양의 농도로 쏟아 부어버리면 경쟁적 억제자는 그 효과를 맥을 못 추고 꼼짝을 못하게 되는 이유는 효소의 입장에서는 확률적으로 내가 누구와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많아요. 결국 제대로 된 기질과 만나게 될 확률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또 다른 클래스인 이 비경쟁적 억제자의 경우는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위치에 결합을 해서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이 물질은 기질과 닮은 꼴은 전혀 관련이 없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활성 부위하고는 난 관심 없어. 뭐 니들이 활성 부위에 기질이 결합을 하든가 말든가, 나는 다른 곳을 공격을 할 거야. 그 다른 곳을 공격을 한다라는 뜻에서
allosteric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고 allosteric inhibitor라고 이제 비경제적 억제자들을 규정을 합니다. 이 차이를 그림으로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보통 정상적인 아무 억제자가 존재하지 않을 때는 이 기질은 효소의 활성 부위에 딱 맞게 이렇게 결합을 할 수 있게끔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결합을 하고 아무 문제 없이 화학 반응이 진행이 될 것인데, 여기에 competitive 경쟁적 억제자가 지금 결합을 하게 되면은 이 경쟁적 억제자의 모양은 그러니까 모든 전체적인 모양이 기질과 똑 닮을 필요는 없는 것이죠. 어느 일정 부위만 이렇게 자기가 점유를 할 수 있는 힘만 가져도 그거 덕택에 이 기질이 이건 문제를 결합을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비경쟁적 억제자의 경우는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고도 얘기를 했지만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 활성 부위가 아닌 여기에 붙어서 이쪽 활성 부위의 구조를 완전히 변화시켜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기질이 여기에 제대로 딱 끼어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구조로 효소를 완전히 엉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기질을 아무리 이 비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기질의 농도를 아무리 높여도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아까 봤던 그 그래프로 표현을 하게 되면은 요 녹색으로 표시된 요 부분은 이제 경쟁적 억제자에, 그러니까 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할 때 이 효소의 활성도는 Km 값이 변화할 뿐이지, 다시 말해서 이 효소가 이를 한 반만큼 Vmax의 50%로 수행을 하게 될 때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좀 더 많은 양의 기질 농도를 좀 쏟아붓게 되는 그 정도의 변화가 있을 뿐이지, 전체적으로 이 효소 자체의 원래 잠재적 능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경쟁적 억제자의 활성 특성인데, 반해서 비경쟁적 억제자가 존재할 때에는 이 효소의 최대 활성치 값이 완전히 급떨어져 버리죠. 이렇게. 그 다음에 효소 자체의 Km 값은 전혀 변하지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질 농도를 아무리 넣어봤자 아무런 변화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것이 바로 경쟁적 억제자와 비경쟁적 억제자의 큰 차이가, 이 특성에 있어서 큰 차이라고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비경쟁적 억제자의 경우에 다른 자리 입체성 억제자라는 그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는 이 개념을 지금 이해를 했단 말이에요. 인식을 했어요. 그러면 이 다른 자리 입체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활성 부위에 결합하지 않고 그 다른 위치에 결합을 해서 이 효소에 대해서 어떤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이 꼭 언제나 이니비션, 억제의 경우에만 발생하느냐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는 순간 훨씬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이렇게 regulator라는 개념으로, allosteric regulator의 개념으로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들을 그렇게 효소의 활성을 조절을, 이런 방식의 활성 부위가 아닌 다른 부위에 작용을 해서 활성을 조절하는 물질들을 통틀어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자라고 이렇게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럼 당연히 억제자, 인히비터, 우리가 이미 봤던, 그 다음에 촉진자, 액티베이터가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억제자와 촉진자의 경우를 둘 다 살펴봤을 때 촉진자의 경우를 먼저 봅시다. 이 경우에 이제 효소가 이제 4차 구조를 가진 두 개 이상의 소단위체, 서브유닛을 가진 효소를 예로 들었으나 하나의 3차 구조만을 가진 단위체, 서브유닛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효소에도 이것이 적용이 똑같이 되는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여기에 요 촉진자인 액티베이터가 어디에 붙는지, 활성 부위는 여기입니다. 기질이 붙는 부위인데 요 활성 부위가 아닌 요 틈새, 다른 자리에 이렇게 딱 붙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인해서 딱 붙어가지고서 이것을 무엇을 이제 유발을 시키냐 하면은 활성 부위의 구조를, 효소 활성 부위의 구조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훨씬 더 효소로서는 좋은 일이지. 이제 훨씬 더 기질을 훨씬 더 쉽게 받아들이고 빨리빨리 일을 처리할 수 있으니까. 이것이 대표적인 어떤 이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가 하는 일을 하는 방식이고, 반면에 억제자의 경우는 다른 자리에 같이 붙는 건 마찬가지나 그 결과로 인해서 효소의 활성 부위가 구조가 이것이 완전히 변형이 되어 버려서 이제 더 이상 효소가 제대로 기질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경우, 상상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 다른 자리 입체성으로 촉진을 하건 억제를 하건 하는 이 방식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비슷한 방식의 일을 하는 협동성이라고 하는 어떤 cooperativ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 이것은 항상 좀 전에 봤던 다른 자리 입체성 촉진자 억제자의 경우에는 이 효소가 소단위체로 이루어진 것이건 아니면 단독으로 혼자 독립적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건 둘 다 일을 수행할 수 있으나, 이론적으로 협동성은 항상 두 개 이상의 소단위로 구성된 효소에서만 관찰될 수 있는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이 협동성을 일으키는 물질의 근본은 기질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질이 이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기질이니까 활성부에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효소의 활성부에 먼저 결합을 한 기질이, 그러니까 이건 소단위체로 가지고 있으니까 기질을 지금 받아들일 수 있는 부위가 지금 여러 개가 있다는 얘기죠. 한쪽 부위에만 기질이 먼저 결합을 하면 일단 그것을 시발점으로 해서 이것이 아마 기폭제 효과를 해가지고서 그것에 따라서 아직 기질이 거기에 들어가지 않은 활성 부위 자체의 구조가 전체적으로 안정화가 돼서 활성이 이제 마구 기하급수적으로 증대가 되는 그런 형식이 협동성입니다. 다시 말해서 협동성을 보이는 이 효소의 활성도를 보면 처음엔 좀 뜸해나 이쪽이 기질 농도 아닙니까? 이쪽이. 여기가 효소의 활성이고, 그랬을 때 활성도가 처음엔 천천히 올라가다가 기질의 농도가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렇게 이제 S자 곡선으로, 이것을 우리는 지그모이드 형식의 곡선 또는 S자 곡선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기질 농도에 의해서 이게 올라가는 이 효소의 활성도가 올라가는 것이 이쪽 측면에서 가파르게 급경사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이제 기질이 여기에 딱 붙게 되면은 그 덕택에 이쪽들이 훨씬 더 구조가 안정화가 되어서 되는 것이고, 헤모글로빈에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협동성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모글로빈과 미오글로빈, 영어로 마이오글로빈이라고 하는 이 친구들은 둘 다 산소를 운반하는 효소이나, 사실은 헤모글로빈만이 4개의 소단위체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마이오글로빈은 사실 헤모글로빈의 하나하나의 서브 유닛과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 부분이 이제 산소를 결합할 수 있는 활성 부위이고, 이 히모글로빈의 경우에는 하나, 둘, 셋, 4개의 활성 부위를 가지고 있게 되는 것인데, 4개 서브 유닛. 그런데 그러니까 이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한 개의 좀 산소가 여기에 결합을 하게 되면은, 처음에는 이 산소가 결합을 하기 전에는 이제 산소가 결합을 하고 있는 이 능력이, 친화력이 낮은데, 이것이 산소 하나가 결합을 한 다음에는 이 친화력이 높은 구조로 이거 전체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 산소들이 여기 확 빨리 이렇게 붙어가지고서 점점 이러한 구조로 변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도 자체를 놓고 보면 이쪽이 이렇게 된 이것이 미오글로빈 민의 활성입니다. 그래서
효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산소와의 이 친화력은, 산소의 결합력은 미오글로빈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미오글로빈은 근육에서 산소를 우리 몸으로 이렇게 저장을 하는 역할을 한다기보다는 근육에서 산소의 저장고 역할, 리저브 역할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적합한 그 기능이고, 히모글로빈의 경우는 아까 얘기한 바로 이 지그모이드 형태, 이런 S자 곡선을 띠게 됨으로써 초기에는 이것이 산소 농도가 적을 때에는 미오글로빈에 비해서 훨씬 더 산소의 결합력이 낮으나 산소 농도가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훨씬 더 그들의 결합력이 올라감으로써 산소가 농도가 높은 폐 같은 데서 산소를 빨리 잡아다가 운반을 해서 산소 농도가 낮은 그런 부위에다가 갖다가 털어내기에 아주 좋은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예. 자, 마지막으로 되먹임 억제라고 하는 것은 대사 경로에서 발견이 되는 그런 현상입니다. 대사 경로라는 것은 마치 공장에서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하는데 순차적으로 이렇게 일을 해서 최종 산물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두 개 이상의 효소들이 한 라인에서 지금 공정 라인에서 산물을 내기 위해서 중간 과정에 중간 산물들이 발생하는 그러한 경우를 이제 영어로 메타볼릭 패스웨이에서 흔히 되먹임 억제가 발견이 되는데, 이러한 경우에 최종 산물 자체가 만들어졌을 때 이 산물 자체가 그 대사 공정의 제일 첫 번째 또는 뭐 두세 번째 초기 단계의 효소 활성을 뒤로 돌아가 가지고서 그만해 많이 먹었다 하면서 딱 칼을 찌르는 형식으로 억제를 시키는 것을 되먹임 억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먹임 억제는 근본적으로 다른 자리 입체성 조절의 하나의 예가 되는 것이고, 이 그림에서 보듯이 최종 산물이 이렇게 있으면 이들이 올라가 가지고서 만들어지면 올라가서 여기선 첫 번째 효소를 억제시키면 여기서부터 스탑이 되는 거죠. 아주 경제적인 제어가 될 수 있겠죠. 산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데도, 지금 많이 만들어지는데도 이 효소 앞에 쪽에 대사공정의 앞부분에 위치한 효소는 그 소식을 전달받을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고 계속 만들어낼 거 아니에요. 근데 이쪽에서 이게 계속 쌓이는데, 재고는 쌓이는데 판로는 없고 재고만 쌓이면 없잖아는 얘기야. 이거 가만히 보면 안 되겠다 해서 직접 발벗고 나서서 산물이 저 앞으로 가가지고서 그만하란 말이야 하면서 이거 막아버리면 하면 일단 재고가 소진이 될 때까지 최소한 이 효소는 억제가 되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주 이러한 대사 공정에서 그 전체 작용을 경제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이 되먹임 억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되먹임 억제만 있는 것이 아니라 feed forward activation이라고 하는, 예를 들어서 초기 과정에 어떤 산물이 딱 만들어지면 이것이 갑자기 뜬금없이 오버해가지고 저 뒤에 있는 대사공정 저 뒤에 있는 어떤 효소를 훨씬 더 촉진을 시켜가지고서 전체적으로 이상하게 업되는 그런 방식의 제어 방식도 존재를 합니다. 나중에 보면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나 해당 과정에서 그런 일이 흔히 발생하는데, 초기 단계에 만들었던 이 산물이 저 끝에 가서 여기 마지막 단계에 있는 이게 여기서 봤잖아, PEP, 파스피너 파이로베이트, 이 부분을 막 촉진시켜서 빨리빨리 여기가 빨리빨리 돌아가야 얘들이 훨씬 더 스피디하게 돌아갈 수 있으니까 아마 그런 효과를 노리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한 것도 있다라는 정도의 측면에서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으로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단백질과 대사 효소까지 끝내서 3장을 끝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